제가 오늘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 안전 개요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가이드를 적용했던 사례, 이 세 가지 파트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전전 시간에서 저희 그 경기대 권기현 교수님께서 기능 안전에 대한 펑셔널 세이프티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안전에 대한 뭐 개요에 대한 부분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이프티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안전하다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뭐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안전하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능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요를 좀 소개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IS 26161라고 해서 그 기능 안전에 대한 그 표준 안전 표준이 국제 표준이 IC 61508이라고 아마 전전 시간에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별로 그 안전 표준들이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기능 안전에 대한 정의는 2612에서 나온 그 디피니션 정의인데 사실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철도 쪽이라든가 오늘 지금 소개할 IC 62279 또는 뭐 그 자동차 IS 26162 그리고 뭐 제조 쪽에 머시너리 쪽에 뭐 기능 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2061 그다음에 이제 뭐 공정산업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의 그 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1511 다 61508이라는 그 모 표준에서 파생된 그 안전 표준에서 이 펑셔널 세이프티를 정의하는 것들은 거의 용어가 잠깐 뭐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유사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펑셔널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2612 자동차 그 안전 표준에서는 그 시스템, E&E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자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그 unreasonable risk 그러니까 실제 그 이런 이 리스크들이 그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unreasonable risk라는 게 앞에서도 아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꾸 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acceptable, unacceptable이라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위험을 보통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어떤 가능성, 발생 확률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실제 위험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는지를 갖고서 이거에 대한 조합으로 이제 리스크를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이그젠플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자동차 쪽의 좀 사례이긴 한데 사실 뭐 철도 쪽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라든가 의도하지 않게 감속이라든가 또 의도하지 않게 실제 이제 가속에 대한 부분들을 소실하거나 아니면은 감속에 대한 부분들을 기능을 소실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의 어떤 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능안전 그 표준에서는 이런 수용 가능한 위험,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앞에서 이제 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unreasonable risk 또는 unacceptable risk를 결정하는 그런 위험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어떤 표준화된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 위험을 리덕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그런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마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 평가를 하고 그 위험 수준을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감소시키는 습관 같은 것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을
이런 기능 안전 관리라든가 프로세스 개선, 또 기능 안전 어떤 여러 가지 안전 수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안전 표준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과 세이프티와 관련된 이 전기전자 시스템의 위험을 어떻게 리덕션에 초점을 둔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이라는 게 발생 빈도와 그 다음에 발생 확률, 뭐 심각도 이런 걸로 어떤 조합으로 나타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제거를 하거나 또는 발생 빈도를 낮추고 또 확률을 낮추고 심각도를 낮춰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게 사실 이제 기능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기능안전이라고 정의를 하는 디피니션에 보면은 이 멀펑션 비헤이비어, 제가 오동작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동작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멀펑션이 발생하는 것들이 실제 이제 멀펑션까지 오기까지는 펄트, 잠재되어 있는 결함이 발현이 돼서 에러가 되고, 또 에러가 실제로 이제 또 발현이 돼서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해서 시스템의 멀펑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거는 이제 자동차 쪽의 좀 사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펄트, 잠재적인 결함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 이제 설계라든가 아니면 코드상에 잠재하고 있는 이제 에러가 어떤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게 발현이 된 게 에러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결함이 발현이 돼서 무한루프 같은 이루어지지 않게 무한루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독 같은 것들을 다시 리셋하는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실제 에러가 발생해서 이제 고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제어하는 엔진을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 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아이템 레벨은 이런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실제로 하나의 시스템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레벨에서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펄트 에러, 페일리어로 발생해서 이 자동차 자체가 벅스 영상, 이게 뭐 갔다 섰다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멀펑션에 대한 오동작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기까지의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펄트 잠재된 결함이 발현이 돼서 에러가 되고, 이 에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페일리어 고장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뭐 자동차 시스템 같은 이런 시스템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철도 시스템의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펄트에서 에러, 페일리어, 그리고 이제 페일리어에서 이제 하자드 한 가지 가는 데 있어. 사실 이제 멀펑션이라는 게 이제 페일리어를 통해서 멀펑션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멀펑션이 발생을 해서 실제 이제 위험이 발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 이제 위해까지, 실제 이제 이거는 피해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능안전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C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안전 무결성 등급에 대한 것들은 뭐 이것도 아마 앞에서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C를 좀 정의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 세이프티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세이프티 메저, 안전 수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리덕션할 수 있는, 예방하거나 감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게 사실 이 CL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L 등급의 결정을 통해서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억셉터블하게 낮추는 게 이제 기능안전 표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결정하는 수준 정도가 이제 이 C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무결성 등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전 무결성 등급은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지만은 발생 빈도라든가 아니면 심각도 뭐 이렇게 지금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도메인마다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발생 확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각도 정도를 이제 갖고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도메인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거를 실제 발생한 그 위험 요소들을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그 에러를 얼마만큼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팩터가 좀 더 추가가 돼서 그 세 가지 팩터를 이제 위험 요소를 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도메인마다 좀 적용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심각도하고 발생 빈도, 발생 확률 이렇게 지금 보통 계산을 리스크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실에 따라서 그런 것들 위험 분석하는 방법도 아마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그 전전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안전노결성 등급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분석 기법, 위험 분석 기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표준에서는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도 이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기능안전 표준이 결국에는 위험을 리덕션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 그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수단들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디폴트하고 랜덤 시스템 디폴트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시스템 레벨에서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기능안전 표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제 펄트를 이제 어버이던스 회피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페일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펄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기, 통제하는 이런 일을 좀 표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펄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시스템틱 펄트,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원인하고 결과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랜덤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우발적인 이제 보장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해당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이프티 메저, 그러니까 안전 수단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 등급을 통해서. 예, 그래서 기능 안전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아마 소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부분인데요. 그 안전 가이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IEC 61508이라는 게 이게 전기전자 시스템 또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그 기능 안전 이제 모호 표준, 최상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안전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쪽에는 62279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국제 표준이 이제 IEC 6279가 있고요. 6278은 이것도 앞에서 설명하셨겠지만은 램스라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보수성이라든가 세이프티에 관련된 표준이 6278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627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완전 표준화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616이 표준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쪽 6206이 기계 장치에 대한 이제 안전 표준이 이제 6206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항공 쪽에 기호 178, 178C 같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도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표준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제 표준이 62279, 그 철도 레일웨이 쪽에 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 6278하고 6279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아마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2279라는 게 사실 이제 표준 명칭은 이래요. 레일웨이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그 유형이 커뮤니케이션, 시그널링,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시스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레일웨이에 대한 그 컨트롤하고 프로텍션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 표준. 그래서 실제 이제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전장 시스템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상 관제하는 시스템, 사령 시스템, 관제 시스템 뭐 부분까지 다 사실 포괄적으로 이제 커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7급 표준 지금 2015년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이 안전 표준이 이런 표준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 나이파에서 이번에 그 안전 가이드 만든 부분은 이 부분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갖고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실제 이제 안전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 가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파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좀 더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걸 적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뒷장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9 그 라이프사이클 생명주기별로 이제 단계별 선점일 같은 것들이 이제 표준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플랜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명세하고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컴포넌트를 디자인하고 실제 컴포넌트를 통합하고 테스팅하고 전체 통합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단계하고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중요한 과정의 선점일 같은 것들을 다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기능안전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 레벨에 따라서 이 조직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 등급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 요소가 이제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시스템이 복잡하다. 또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고 피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조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기능안전 표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전전 시간에 저희 이번에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라고 하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설명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가 이제 IC 627 램스를 다루고 있는 표준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표준 6227 표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62778 중에서 램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위험원에 따라서 위험을 최소 그 억셉터블한 리스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그 안전 요구사항에 그 실이라는 요구되는 만족해야 되는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그 실 등급들을 할당을 하죠. 그래서 그걸 아마 전전 시간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할당된 그 실 등급별 그 안전 요구 사항들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할당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들을 안전 요구 사항들을 식별하고 그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통합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가이드 이제 구조는 뭐 앞에 지금 이 그림이랑 좀 유사한 그림인데 크게 보면 저희 가이드 구성이 뭐 4개 이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수 안전성 분석 가이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6228 기반으로 해서 그 안전 분석을 하는 것들을 좀 가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279라는 게 소프트웨어 레일웨이 쪽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싱, 그 다음에 시그널링에 대한 레일웨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침 형태로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이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그로서 용어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단계별로 지금 안전 등급, 안전 무결성 등급, 실 등급에 따라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TNM, 테크닉스 앤 메저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TNM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도구, 안전분석을 하는 도구, 안전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뭐 시범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 적용 전서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적용했던 그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용 사례를 좀 추가를 해서 현장에서 쉽게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아마 전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뤘고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가이드 개발 단계별 구조들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뭐 인티그레이션 단계에 필요한 전체 플로우 그 흐름을 좀 정의하고 거기서 필요한 활동들, 그다음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체 가이드에 대한 상대적인 내용들은 라이프에서 배포한 안전 가이드를 좀 보시면 더 각 단계별로 좀 상세한 설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이 가이드를 적용해서 안전 컨설팅을 했는지에 좀 뒤에 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안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278 기반으로 해서 뭐 표준 분석이라든가 위험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안전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또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드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에 대한 위험을 뭐 예방하고 회피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요구 사항들이 정의가 되고 그 안전 요구 사항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할당이 돼서 오게 되면은 실제 이제 요구 사항을 여기서 정의하게 돼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 시스템 개발할 때 안전 요구 사항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뭐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뭐 비기능 요구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보통 시스템 개발할 때는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들만 위주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 분석을 했었던 안전 분석을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안전 요구 사항을 1차적으로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요구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도 저희 가이드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안전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명세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행 절차라든가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시를 이 가이드 쪽에서는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주요 활동,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업, 그리고 선침률 같은 것들을 뭐 상세하게 이제 가이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다음이 이제 뭐 명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명세를 했으면 이제 아키텍처 단계로 넘어오는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아키텍팅을 하고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동 방법들, 수행 방법, 수행 절차 이런 것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절차 활동 어떤 흐름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V사이클 모델하고 거의 다 유사해요. 예. 다만 이제 좀 그 기능 안전 표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단계별로 이제 그 안전 요구 사항이라는 것들이 정의가 되고 안전 요구 사항이 할당된 안전 무결성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전 무결성 등급, 안전 무결성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들이 단계별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주요 활동, 타스크, 그다음에 산출물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 활동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템플릿이라든가 수행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데 이제 설계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템플릿, 그다음에 수행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이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뭐 절차나 수행 절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안전 가이드를 보시면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뭐 시스템 쪽 포함해서 안전 가이드를 적용했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철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철도 시스템을 그 제작사에서 공급사들한테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상에 있는 뭐 코레일 같은 데서 발주를 할 때 보통 이제 RFP 상에 이런 그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RFP 상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하나 이제 예를 좀 가져온 건데 보통 이제 적용 규격에 대해서 여기 지금 4개 정도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준에 따라서 안전성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준하는 산출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RFP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278 이게 램스에 대한 이제 표준인데 저희 이제 시스템 안전 분석 하는 부분이 이 램스 중에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세이프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뭐 램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증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 램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의 어떤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그 국제안전 표준인 그 62179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통신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표준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6245라고 해서 실제 이제 실제 이 시스템이 진짜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6245에 대한 표준들도 만족을 해서 세이프티 케이스라고 해서 그 종합안전대책 기술서라고 해서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6245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저희가 가이드가 62278하고 62279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적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뭐 실 인증에 대한 사실 요건은 없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 인증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 인증을 요구하는 어떤 그 시스템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RFP 상에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해외 OEM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쪽에 있는 제작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증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컨택하고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의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납품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2 레벨의 인증을 포함해서 그런 안전성 활동이라든가 실2 서티를 받아오라는 이제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가 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산출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그 소개될 내용도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가이드를 적용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6279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뭐 이런 품질 요구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그 이번에 그
나이파에서 만든 가이드에서는 주로 이런 품질 요건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이드에서는 주로 개발 영역, 엔지니어링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안전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또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에서 구현까지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이드에는 내용이 없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뭐 실 인증 대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요건 같은 경우에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이 요건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어슈어런스 정책을 또 플랜 같은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것들을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6227급 표준에서는 이제 어슈어런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서부터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어세스먼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슈어런스 뭐 이렇게 지금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테스트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지만 테스팅에 대한 어떤 플랜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서 이제 VMV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이제 컨설팅할 때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 인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증 요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실투나 아니면 실포 인증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고려해서 플래닝을 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증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부터 전반적인 그 기능안전 생명주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의미가 갖는 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신규로 개발하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스템을 애드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제 세이프티 플랜이라고 하는 기능안전 그 요건을 정의할 때 이런 기능안전 계획 수립을 할 때 포함해서 지금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정의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및 소프트 요구사항 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환할 것이 어떻게 되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정의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실 등급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그 테크닉하고 이제 매저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술 및 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기능안전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수준의 이제 그 안전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그거를 이제 분석 그 아키텍처를 만들고 컴포넌트 디자인을 할 때 안전 등급별로 안전 무결성 등급별로 적용해야 될 TNM들이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스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안전 여기 이제 그 실레벨 2까지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그 테크니컬 메저 같은 것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다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 좀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좀 조합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진짜 고객사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레벨에서의 안전 등급이 사실 이제 1, 2등급은 2등급 그 1, 2, 3, 4가 있긴 한데 사실은 1, 2등급이 똑같아요. 그리고 3, 4등급이 똑같아요. 기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등급, 4등급 그냥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1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2등급이랑 거의 동일한 기준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실 레벨 2, 실퍼 이렇게 보통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적용해야 될 그 TNM을 선별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 중에서 그 실제 개발자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적용해야 될 TNM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앞에서 지금 설명한 TNM 표를 갖고서 저희가 각각의 이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아키텍팅하고 디자인하고 또 컴포넌트를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이제 TNM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 등급 2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메솔로지, 구조 공급론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게 사실은 거의 좀 필수로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모델링 같은 것들이 이제 하이리 레코멘드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스트럭처드 메솔로지는 사실 레코멘드긴 한데 어쨌든 구체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갖고서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TNM 요건들이 있는데 뭐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풀리 상세하게 디파인을 해야 되고 또 모델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키텍처를 아까 이제 요구사항도 이제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반드시 적용해야 될 기준인데 TNM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키텍팅하고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도 이 모델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세부적인 기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TNM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트럭처드 메솔로지, 그다음에 모듈러 어프로치, 그다음에 또 컴포넌트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다음에 코딩 스탠다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구현에 있어서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 같은 것들 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실 여기 밑에도 더 상세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TNM 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요. 한데요. 그리고 이제 테스팅 같은 경우에도 뭐 실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성능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기능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팅을 반드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스팅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뭐 상세하게 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생명 주기별로 필요한 TNM들을 선정을 하고 TNM 선정 근거 같은 것들을 약간 뭐 테일러링 결과서처럼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법 및 TNM 같은 것들이 저희가 등급별로 적용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적용하지 않은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기입을 해서 기술을 해서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적용 어떤 선정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TNM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자,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시스템 특성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편은 지금 뭐 저희 지금 제가 배포한 그 자료에는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활동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또 실제 수행 활동을 실제 저희 컨설팅 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현업하고 어떻게 지금 마련안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실제 안전 요구 사항을 명세하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 현업 개발자들이랑 역할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위 설계, 뭐 단위 시험, 통합 및 시험 마찬가지로 이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이후에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또 테스팅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보통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좀 진행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자료가 저희가 작년에 실제 이제 이 셔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랑 같이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그
그 자료라서 좀 배포하기가 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희 지금 자료에는 좀 배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철도 촬영에 들어가는 비상방송 어떤 시스템이고요. 비상방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안전무결성 등급 C레벨 2를 상정해서 이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버 쪽도 있고 이쪽에 이제 단말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수준을 C레벨 2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전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플래닝부터 위험한 분석, 여러 가지 위험 분석 기법들 앞에서도 설명하셨던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위험 분석을 했었던 것들 이런 절차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시스템 요구사항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위험한 분석을 하고 그 위험원도 저희가 이제 시스템 그 위험 분석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 분석을 좀 상세하게 인터페이스 분석, 위험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상세한 또 그 위험 분석 기법들 그 수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이제 위험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험을 평가를 하고 이 평가한 것에 따라서 위험을 실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요구 사항들을 저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이제 위험 분석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시스템 하자드 어나리시스하고 인터페이스 하자드 어나리시스 통해서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또 위험을 그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저감 대책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저감 대책이 시스템의 어떤 안전 요구사항 형태를 명세화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스템 수준에서 안전 요구사항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할당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가 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저감 대책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로 저희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이 정의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설계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설계 단계도 아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구조,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TNM들이 정의가 되고 TNM 중에 아까 이제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했었는데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아키텍처의 어떤 정적인 구조하고 동적인 구조를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구조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UML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적용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됐죠. 그리고 이건 좀 테스트 쪽인데요. 실제 이제 구현된 코드에 대해서 정성적 분석, 여기는 이제 정적 분석한 것만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건에 맞춰갖고 기본적인 코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저희 그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저희가 이게 작년에 수행했던 그 자료이고 또 일부는 지금 저희 가이드 안전 가이드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또 안전에 진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 저희가 보통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결함, 에러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단 같은 것들이
탑재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저희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비지인, 개비지아웃. 그래서 이상한 값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그 개비지가 들어오더라도 잘못된 처리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비지가 들어오더라도 아예 액션을 수행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그 개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에러 같은 것들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개비지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나 수단 같은 것들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제약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가이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좀 바람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업체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보다는 좀 국방 쪽에 이제 그 수산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각 우리 ISO라든가 IEC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예. 거기서 지금 표준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하고, 그걸 대부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있고요.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또 정부 같은 경우는 기술 기준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좀 그 표준을 적용을 하면 될지, 또 기술 기준이 꼭 필요한지 그 여부하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표준들이 개발되는, 언제 개정되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 산학연에서 이제 표준 그 활동에 얼마나 좀 이쪽 분야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전 가이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을 조금 그게 이제 좀 전체적인 걸 디테일하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에 시간에 아마 저희가 이제 안전 가이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국제표준이라는 게 아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 때 참조했었던 게 아까 62278, 6279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표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하우트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지침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 실제 실무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좀 만든 게 원래 이제 배경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표준이 계속 개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파에서도 안전 포럼 같은 것들을 발족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기술 기준 관련해서 기술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저기 보면은 그 작년에 6월 1일부로 철도 차량 기술 기준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이요? 네네. 그것도 이렇게 꼭 이 기술준이 있어야 됩니까? 표준만 있으면 안 되고. 예. 어떻게 중요해요? 그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보면은 그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죠? 규약 같은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금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희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이 지금 저희 안전 가이드하고는 전혀 별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도 보면은 이런 62279하고 62278에 준해서 하는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 기준은.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예, 당연히 부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철도 그 도메인 쪽에서 철도 산업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들 보면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영세한 업체들이 지금 뭐 앞에서 가이드에서 또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서부터 산출물들을 다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뭐 그 이 가이드를 만들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것들을 그 표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1차적으로 좀 이해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사실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규제와 또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또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런 표준을 적용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쪽이라든가 이런 기관 쪽에서도 많은 어떤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윤영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연 표준 활동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셨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정보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ssn.or.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현재 국가나 ISO, IEC 같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워킹그룹과 SC 그룹들에 대해서 각각 매월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철도 산업만 해도 다양한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개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 워낙에 많은 국제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보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현재 국가기술표준화에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런 산업별로 저희가 많은 규제나 규범 그리고 어떤 산업의 법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실은 이제 이런 산업법 같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 같은 게 나와서 산업에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분야의 선진국이 되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저가로 이제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국제표준을 이용하기도 하고 산업 법규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산업에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수한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이런 걸 국내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어떤 선진국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 이런 선진화된 뭐 삼성전자처럼 세계 1등, LG전자처럼 뭐 가전업체 1등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보호할 만한 산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어떤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해외에 뺏기는 많은 시장들을 우리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규제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많은 관심을 두시면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고 또 이런 기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갖기로 하고요. 저희 좋은 강연과 발표를 해주신 이창규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